2년하고도 2달이 지났다. 그 숱한 나날, 절망과 한숨이 켜켜이 쌓인 진도 팽목항. 오랜만에 생기가 감돈다. 오늘은 바닷속 세월호를 처음으로 들어올리는 날이다. 지금 또 아침 6시가 이제 갈 텐데 지금 작업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아마 크레인 내려가지고 움직이는 거 보지 않을까?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양 현장을 찾았다. 세월호의 선수, 즉 뱃머리 들기 공정에 성공한다면 세월호 인양의 8분흥선을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공정은 실패로 끝났다. 와이어에 쓸려 세월호 앞부분 2곳이 크게 파손됐다. 손수, 갑판부, 마스트를 중심으로 앞에 3번 와이어, 뒤에 4번 와이어로 인해서 선체가 손상되었습니다. 7월 안에 세월호를 인양한다던 정부의 계획이 또 실패로 끝났다. (6월 12일) 세월호 인양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유가족들이 현장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다행히 바다도 평온했다. 찍어가지고 올라오네 이제 막 정서복이 찍어가지고 지금 올라갔어요? 찍어가지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올라서 채로 올라갔다는데 와이어 배 매달았네. 응? 시선천에 오늘 매달아놨대잖아. 오우씨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제대로 하고 있어. 아니 그게 눈에 보이게끔. 세차로 올라갔다는데 그래서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미수습자 가족들의 기대가 더욱 부풀었다. 현장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오늘 하는 작업은 선수, 즉 뱃머리 들기. 크레인으로 뱃머리를 5도가량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공정이다. 13일 새벽 사고가 생겼다. 와이어에 쓸려 세월호가 크게 파손됐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당시 작성한 기록을 입수했다. 6월 12일 상하이 셀비지는 세월호의 앞부분 4곳에 와이어를 걸어 2개의 후크로 나누어 묶은 후 뱃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이 문건에서 1번 후크는 배가 파손된 부분인 3번, 4번 와이어에 걸린 하중을, 2번 후크는 뱃머리에 더 가까운 1번, 2번 와이어에 걸린 하중을 각각 표시한 것이다. 롤은 옆으로 누운 선체의 좌현과 우현 사이의 각도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트림은 선수와 선미의 각도 차이를 표시한 것이다. 12일 문건에는 후크와 롤, 트림이 일정한 값으로 표시돼 있다. 선체가 평형을 유지한 채 별다른 이상 없이 공정이 진행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13일 새벽 2시쯤 후크의 값이 변하고 롤과 트림 값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3시쯤에는 1, 2번 와이어와 3, 4번 와이어에 걸린 하중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계속 균일하게 오다가 02시 14분부터 로드가 지금 막 변하거든요. 이게 지금 막 그러다가 또 노을 좀 잔잔해졌다가 03시 06분부터 또 좌우에 막 로드를 이렇게 못 졌거든요. 이때도 지금 본격적으로 03시 06분부터 뭔가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파도가 온 거죠, 그때는. 4시쯤 앞뒤 와이어에 걸린 하중이 크게 역전되고 뱃머리의 높이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배가 부서진 걸로 판단되는 거는 13일 날 04시 02분 정도거든요. 그때 보면은 트림이 2.85m에서 1.75m로 팍 줄어들죠. 트림이 2.85에서 1.78. 네. 그때가 찢어지면서 탁 떨어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틀 후 해양수산부가 해명에 나섰다.
작업에 영향, 이 피로도가 영향. 이 자리에는 인양업체인 상하이 셀비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지금 여기 있는 손수, 갑판부, 마스트를 중심으로 앞에 3번 와이어, 뒤에 4번 와이어로 인해서 선체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이 와이어를 통해서 이 갑판부가 마스트 앞에 있는 3번 와이어에 의해선 6.5m가 손상이 됐습니다. 폭은 50cm에서 15cm입니다. 4번 그 와이어에 의해서 손상된 부분은 7.1m 길이입니다. 폭은 40cm에서 18cm로 천공이 난 상태입니다. 세월호는 뱃머리 부분 두 곳이 크게 파손됐다.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됐다. 부식에 의한 상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하중 중에 너울이 왔기 때문에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배 무게보다 더 나간 거죠. 왜냐하면 너울이 오면서 이 상하이 쌀비지의 발리하우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너울에 떠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마치 우리가 이제 체중이 점프를 뛰었다 내려오면 체중이 많이 나간 것처럼 하중이 작용하면서 패인 거죠. 너울이란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파도를 말한다. 파도 마루가 둥구스름하고 폭이 넓으며 파고가 완만하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 세월호 뱃머리 부분을 와이어로 걸어 들어올린 상태에서 크레인에 실은 바지선이 너울에 의해 떴다가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가 파손됐다는 것이다. 상하이 셀비지 관계자도 너울이 세월호 파손의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这个从 Kiosk 分析来讲，是从台湾那里的热带风暴所造成的。 이번 사고로 7월에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 너울로 인한 한 차례 추가 연기가 되면서 당초 7월 말 인양 목표를 한 공정은 8월 이후로 수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를 건져 올리는 공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기상 상태이다. 13일 새벽에 닥친 너울성 파도는 예측할 수 없던 변수였을까? 너울성 파고는 이게 예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예보를 통해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원거리에서 내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리 유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보로 또는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이 현장에서 볼 때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서 들어오는 너울성 파고는 예측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너울성 파도는 예측이 불가능한 기상 상황이었을까?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너울성 파도를 별도로 예보하진 않지만 기압과 풍향, 풍속 등 주요 정보를 종합해 너울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파랑시랑도란 게 있죠. 네, 그 파랑시랑도 옆에 있는 V자 모양을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거가 최대 파주기와 평균 파향입니다. 이 하살표 여러 개 하나하나들이 그 지점에서 나타내는 값들입니다. 대표 값들이고. 노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황해 영역의 바람과 기압의 예측 자료, 즉 예측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씨가 요즘 날씨 예보가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것도 12시간 전에는 거의 퍼펙트하게 맞아요. 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 정도는 없죠. 예를 들면 24시간 전이나 12시간 전은 네. 12시간 전 정도는 거의 맞다고 봐야 돼요. 심지어 낚싯배 등 연그네를 오가는 작은 배의 선장들도 너울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대략 일기예보에 의존을 하는데요. 예. 해상 날씨에 의존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가에 따라 가지고 노을성 파도를 측정하는 거죠. 아,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하고 나가시는 거네요. 예. 너울 예보가 없었다는 해수부의 주장과 달리 상하이 셀비지는 당시 호주의 민간 기상 예보 업체로부터 너울 예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这个，那么从天气预报来说，整个这一段时间基本上都是在0.2、0.4，最大也就0.4，最大的波高，就是从那个从10号开始一直到14号、15号，是14号。事实上，在我们的作业程序当中，我们是严格的限定了作业的那个波高的、浪高的。像这次起吊船的话，我们就是说，如果综合的最大浪高超过1米的话，我们就不会作业。 더 큰 문제는 상하이 셀비지가 13일 새벽 2시경 2m가 넘는 너울이 밀어닥친 뒤에도 세월호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업은 14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심지어 세월호가 와이어에 의해 파손된 다음 날인 14일에는 파손된 곳에 와이어를 그대로 걸어둔 상태에서 배를 다시 들어올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위험한 행동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더 찢어지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그런 거 다시 보고 대충 이제 와이어 걸어놨으니까 야 이거 한 와이어 리프팅 2개는 늘 시간 이게 뭐 늘 시간이 됐든 이제 이 정도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겠죠. 그거는 지금은 그 자기들의 계획대로 하는 거죠. 누가 해수부에서 뭐 시켜라 말아야 문제가 아니고 일이 끝나야 돈을 주는 계약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를 높게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제 많이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선수를 이 일정 부분 내려놓고 좀 더 지켜봤던 것 같고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선수 들기를 끝내고 싶었었던 마음이 아마 더 많았었을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판단을 아마 뭐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아예 다 내려버리고 뭐 이래저래 했으면 괜찮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런 판단이 조금 이제 이 현장에서 좀 늦어졌을 수는 있겠죠. 해수부가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한 7, 8월 사고 해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월 평균 5차례 이상 발생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었다. 그거를 너울이 오는 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세계 최고의 예측 전문가나 전문기관에서 아니 최고의 예측 전문가라는 이러한 분들이 수혜에 대해서는 그 추정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고 지금 시즌에 올 수도 있다는 그 가정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아니 너울이 오는 빈도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너울이 와서 배를 못 꺼냈다 이 얘기를 어떻게 납득을 하란 말이에요? 위원님, 아무튼 이러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예측을 완벽하게 못해서 실수가 있고 또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저희들의 기술적인 한계인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공정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3월 유실 방지막 설치, 4월 에어백 폰툰 설치, 5월 선수 들기와 리프팅 빔 설치를 거쳐 7월에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공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3, 4월에 끝냈어야 할 에어백 폰툰 설치 작업이 6월 초까지 계속됐다. 과연 면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 있는 인양 계획이 수립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조차 비판에 가세했다. 지금 인양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오늘 보고서에도. 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가능한 한 8월 중으로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못한데 제가 천안함 인정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은 다 압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오늘 7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바다의 전문가이신 분이 6월달, 7월달, 8월달 태풍이 서해에 있고 11월달부터는 우리나라 바다가 해상 작업하기 어렵다는 거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걸 6월 말까지 하겠다, 7월 말까지 하겠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틀렸다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6월 30일자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종료됐다는 취지의 문건들을 발송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인양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끝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첫째가 오늘이 특조위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단은 진도 앞바다에 배가 가라앉아 있고 미수습자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던데 예, 그 날짜만 정해진 날짜만 그 기간에 끝났다고 특조위를 묻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7월 1일 유가족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특조위 관계자들이 출근했다. 유가족들은 특조위 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5년 8월 4일 이후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8개월의 조사 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맨날 출근하세요. 그래. 감사해요. 내가 매일 출근해서 도와줄게. 카피 할 거 있으면 얘기해. 나 카피 할 줄 알아. 카피만 잘했어. 나 복사도 할 줄 알 것 같은 거지. 하지만 정부는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의 기간만 남았을 뿐 특조위 조사 기간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3개월 안에 세월호가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조위 조사관이 선체를 조사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 가지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 기간에 관계없이 선체 조사에는 세월호 특조위원들의 그 조사를 보장하시겠습니까? 조사위원이라는 개념이 다소 거기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 고위원들이 전문가들과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부에 말씀드린 해양 심판원도 있겠지만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유가족들이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특조위입니다. 특조위원들이 선체 조사에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특조위에 있는 17분의 위원들이 이 선체 조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보장을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양 후 세월호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논란이다. 선체 처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체 절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은 40억인데 어떤 방향으로 수습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제안 입찰을 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논 상태로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같이 잘라서 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방향으로 잘라서 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8개 업체가 참여를 한 사람들이 다 각각 제안을 했어요. 그걸 그 평가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했고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준 거죠.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를 신속히 찾기 위해 세월호를 절단에 수색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전문가 회의에서 이미 세월호 선체 절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배가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저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절단해내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 절단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체를 절단하는 거는 증거 보전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그 인양의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객실부에서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또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습을 저렇게 하려면 절단하겠다는 거 누가 결정하셨어요? 미수습자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객실부를 상당 부분 저보다 더 훨씬 더 뜯어내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를 대상으로 인양 후 선체 처리 방안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설명을 듣고 나온 유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왔는데 도저히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산산조각 내서 빨리 해체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조만간 세월호를 인양한다 하더라도 특조위 조사관들이 직접 조사할 수 없고 미수습자를 신속히 찾기 위해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저희는 동의를 못해요. 선체를 다 훼손하는 거잖아요. 증거로서 자료 가치가 또 없어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만 해서 절단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또 절단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본체만 남았어요. 객실은 떼어내고. 그럼 이 안에 화물이 있죠. 이 화물 어떻게 꺼낼 거예요? 또 절단 또 해야 돼요. 꺼내려면. C데크, D데크에 있으니까. 또 절단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배는 완전 말 그대로 걸레되는 거예요, 걸레. 지금 우연 쪽에 구멍 다 뚫어놨고, 뒤쪽에 또 절단하고, 가판 뜯어서 내버리고, 뭐야, 그게. 고쳐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해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세월을 덮고, 빨리 끝내고, 고철로 해서 조용히 덮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세월호를 언제 인양할 것인지 정부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설옥 인양하더라도 선체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조사 기간과 수사권을 가진 특조위가 재출범하지 않는 한 세월호의 진실은 영원히 수장될지도 모를 위기를 맞았다.